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지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2025년 제1회 중졸 검정고시 과정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출제됐던 기출 작품과 또 새로운 작품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조금 힘드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1회 시험 이 맞게 난이도는 높지 않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1번부터 25번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1번은 말하기 듣기 영역입니다. 딱히 어떤 큰 개념이 없이도 특별한 어떤 개념 학습 없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다. 그럼 한번 대화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미술 시간에 인물화를 그렸는데 점수를 낮게 받아서 우울해 라고 했어요. 그럼 공감하며 반응하는 대화라고 했어요. 우리 이렇게 상대가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있어서 우울해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되나? 1번, 나는 인물화 정말 잘 그리는데 부럽지? 싸우자는 거죠. 그 다음, 점수를 낮게 받아서 정말 많이 속상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공감하며 말하기에 어울리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연습도 안 하면서 점수만 잘 받길 바라니 그저 상대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죠. 그래서 비난한 것도 역시나 공감하며 반응하는 대화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난 만점 받아서 하늘로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아. 사회성이 좀 모자른 그런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들 1번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그쵸? 대화 상황 주어지고요. 여기에 알맞은 그쵸? 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일상적인 대화에 큰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말하기에서 알 수 있는 사회자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말하기 듣기 영역에서 앞서 말하는 그런 대화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게 사실 면담하기였는데요. 면담하기 대신 이번엔 토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안녕하세요. 오늘 토의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토의는 이런 구성, 관광객 유치 방안,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이제 이 토의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토의 주제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토의라는 게 무엇이냐?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이제 의견을 내놓으며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는 이야기가 바로 토의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이 사회자의 역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 개념을 설명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안내한다. 맞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직 토의 결과 요약하지 못하겠죠. 이제 시작인데요. 그리고 토의 참여자를 청중에게 소개하는 것도 역시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말하기 듣기 영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특별한 개념 학습 없이도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만 잘 읽으신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3번 문법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매번 이제 기출 강의를 할 때 그런 말씀 드려요. 이 문법이 사실은 우리 중졸 검정고시 과정에서도 고득점 그리고 또 만점의 열쇠가 되는 영역이다. 왜냐면 이 문법은요. 개념을 알고 또 그 개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그다음에 암기가 있어야지만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한글 맞춤법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맞춤법 요 유형은요. 중졸 검정고시뿐만이 아니라 고졸 검정고시 유형에서도 꾸준히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그쵸 그동안의 어떤 기출 문제에서 이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어휘들만 쭉 봐서 어느 정도 이제 암기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작해 봅니다. 감기 어서 빨리 나아. 여러분 나아.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낫다는 기본형이 낫다입니다. 낫다. 시옷을 쓴단 말이에요. 요렇게 시옷을 쓰는데 요게 이제 활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쵸? 낫다가 활용되면 감기 어서 빨리 나아 이렇게요. 앞에 나온 히읗 나아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새끼를, 아기를 그쵸? 나타의 그 나아에 해당한다라는 것. 그 다음 2번입니다. 떡볶이. 선생님 이거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떡볶이 이거는 발음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기할 땐 떡볶이라고 쓴다.
3번입니다. 토요일에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돼. 여러분, 오이돼와 오아이돼 이거 정말 많이 우리 학습을 했었어요. 특히나 저희 교재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놀러 와도 돼라고 했을 때 이 돼가 되다에 뭐예요? 그쵸? 어가 붙은 것. 이 준말이 그쵸? 오아이돼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장의 끝에는요 절대 이 오이돼가 올 수 없습니다. 뭐 이걸 설명하자면 조금 더 문법의 기초적인 개념부터 들어가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맨 끝에 오는 돼는 반드시 무엇이다? 그렇죠. 돼어가 준 오아이돼가 와야 적절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는 매콤한 김치찌 아이게입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런 한글 맞춤법 유형은요, 이제 계속해서 모아두시고 좀 이렇게 표기들을 체크하시면서 학습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품사. 우리 중졸검정고시 과정에서 정말 매년 매회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그 문법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품사인데요. 제가 항상 품사와 문장 성모는 이제 중등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등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개념이다. 한번 학습할 때 정확하게 학습해두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등굣길에 친구와 자, 우리가 은는이가 그쵸? 가로에 와 얘네들은 지금 다 어디? 비행기, 하늘, 등굣길, 친구, 체온 뒤에 붙었습니다. 제가 항상 품사를 말씀드릴 때 학생분들한테 이 5글자만 기억해라. 관체조, 부용. 관형사는 체온을 꾸며주고요. 체온 뒤엔 조사가 붙고요. 부사는 용언을 꾸며준다. 이 5글자를 기억해 두시면 좀 품사를 좀 오랜 시간 기억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박스에 나왔던 건 다 조사였습니다. 그럼 조사와 관련된 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름은 명사, 이름 명자 써서 명사고요. 놀람, 느낌, 부름, 대답 이거 다 뭡니까 여러분들? 감탄사. 근데 아직까지 감탄사가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 여러분 움직일 동, 그래서 동사입니다. 그 다음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 이 문법적 관계가 바로 뭡니까? 조사에 해당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조사라는 게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이어준다. 선생님이 그래서 뭔가 어떤 단어랑 어떤 단어가 잘 어울리는지 알려면 뒷조사를 해라. 좀 유치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품사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사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5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매년 매회 양대 산맥으로 나오는 두 개념입니다. 하나는 품사, 하나는 문장 성분. 그럼 문장 성분 한번 볼게요. 문장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등이 있다. 그쵸? 여기 보니까 지금 둘, 넷, 5개만 나왔는데 주목, 보서까지는 뭡니까? 여러분들 주성분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부속 성분에 관형어와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또 하나 부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립 성분에 뭐가 있다? 독립어가 있다. 그래서 총 우리 국어의 문장 성분에는 7개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7개의 문장 성분 중에서 지금 서술어를 구하라는 말. 그럼 볼게요. 선생님이 문장 성분 같은 경우는요. 어절 단위라고 했습니다. 띄어쓰기 단위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그럼 해볼까요? 선생님이 빠르게 띄어쓰기를 끊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7가지의 문장 성분 중에 우리가 항상 뭐부터 찾아야 되느냐? 선생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번 서술어를 찾아라. 그러니까 서술어를 찾고 2번 주어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문장이라는 것 자체가 주어와 서술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문장이거든요. 그럼 주어는 반드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분들은 그 다음에 찾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서술어에다가 한번 밑줄을 가볼게요. 했다, 샀다, 먹었다, 되었다. 그런 문제에서 서술어 찾으라고 했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밑줄 치는 것들은 어떤 성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아기가 했습니다. 서술어의 주체가 되고 있죠. 그럼 이 아이는 주어구나. 뭘 했습니까? 하품을, 목적어가 될 거죠.
샀다. 누가 샀습니까? 영수가 샀습니다. 아, 역시나 주어. 뭘 샀습니까? 신발을. 아, 둘 다 주목서, 주목서네요. 3번 가겠습니다. 먹었습니다. 누가 먹었어요? 우리가 먹었습니다. 역시나 과자를. 오, 다 주목서네요, 여러분들. 근데 마지막 거 볼게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됐습니까? 민주가 됐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반장이 된대. 우리가 4번 문장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서술어가 이렇게 되다 아니다로 끝났을 때 이 되다 아니다 앞에서 보충해 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한다? 보어라고 한다. 많은 학생분들이 4번 문장 같은 경우는요. 아, 되었다. 뭐가 됐지? 반장이. 그래서 반장이를 주어로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민주가 됐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반장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억할 때 2024년도 문제에서 이 보어를 묻는 문항이 되게 오랜만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문장 성문 보시면 이제 주목 보서 이렇게 4가지 주성분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보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학습할 때 딱 기억해뒀다가 근데 시간이 흐르면 보어는 사실 굉장히 특수한 환경에서 등장을 하는 문장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분들이 이 보어를 살짝 잊고 있다가 나오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서 보충해주는 말, 그리고 서술어는 이렇게 문장 끝에서 뭔가를 설명해주는 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과 관련 있는 언어의 특성입니다. 역시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난이도가 아주 평이하게 나왔죠. 우리가 이전까지는 사실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각각의 언어의 특성에 해당하는 문장화된 그쵸? 언어의 특성이 나왔는데 이번엔 정말 깔끔하게 딱 창조성, 자의성, 사회성, 그다음 분절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끊임없이 만든다. 이게 바로 인간의 언어만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창조성에 해당합니다. 그럼 자의성은 뭐냐? 언어의 내용과 형식은 그쵸? 필연적이지 않다, 우연적이다, 자의적이다 라는 게 자의성.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자의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그걸 나타내는 형식은 다른 어떤 그런 예들이 바로 자의성을 나타낸다. 사회성, 선생님이 뭐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약속. 그렇죠. 사회적 약속이다라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를 뭐 펜이라고 부르겠는데 나 혼자 지팡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개인이 마음대로 그 언어를 바꿔 말할 수 없다.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그 다음 제가 좀 이번 시험에서 주목했던 게 바로 분절성입니다. 아니, 분절성이 왜냐면 이 언어의 분절성은 실질적으로 중등 과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언어의 특성은 아닌데 이렇게 선지에 등장을 했다라는 건 우린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분절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언어가 뭔가의 어떤 이어지는 세계, 흘러가는 세계들을 언어로서 이제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있죠. 시간은 계속 흘러요. 그런데 우리가 뭐 1시, 2시 이렇게 어떤 시점마다 어떻게 그쵸? 언어로서 그걸 1시, 2시 아니면 오늘, 내일 이렇게 끊어내잖아요. 그건 언어로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분절성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 분절성이라는 언어의 특성이 등장했다라는 건 그래도 앞으로 또 우리가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시험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항상 이제 새로운 것들 나왔을 때 에이, 정답만 찾아야지라기보다는 나머지 부분들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입니다. 표준발음법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쵸 항상 표준발음법 조항 제시해 주고요. 그 조항에 맞게 우리가 이제 좀 찾아보는 건데 사실 중등 과정에서 표준발음법 중에서도 어떤 조항들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하냐면요. 이렇게 뭐예요? 그죠? 연음연상과 관련된 것, 또 하나는 겹받침 발음과 관련된 표준발음법이 자주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음현상, 연달아 발음되는 현상과 관련된 조항을 제시했는데 한번 볼까요? 헛받침이나 쌍받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헛받침은 뭔가요? 받침이 하나인 거. 그러면 우리가 받침엔 3가지가 있어요. 헛받침, 쌍받침, 겹받침이 있거든요. 그럼 쌍받침과 겹받침의 차이는 무엇이냐? 쌍받침은 같은 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뭐 쌍기역, 쌍시옷 이런 것들이 쌍받침이라면 겹받침은 리을기역, 뭐 리을비읍 이런 것들이 겹받침이다. 그럼 여기서는 일단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음으로. 모음으로 시작됐다는 건 뭐냐? 첫 소리가 이제 이응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첫 소리에 오는 이응은 의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시작된 조사, 어미, 전미사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한데 어울려 어떻게 말을 하느냐?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태 선생님 자꾸 그 옷이 자를 가지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형식 형태소라는 거. 이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음절의 첫 소리에 옮겨 발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발음을 한번 해볼까요? 자, 1번입니다. 자, 헛받침 나왔습니다. 을이라는 조사 나왔고요. 이응으로 시작하는 모음이네요. 그대로 올려줘야 되죠. 그럼 꼬질이 아니라 뭡니까?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뭐 사실 표준 발음법을 내가 딱히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미, 전미사 난 모르겠어. 하지만 여러분들 발음해 보시면 우리가 꼬질이라고 안 하고 꼬칠이라고 하잖아요. 발음이 틀렸군. 이렇게 접근하셔도 맞지만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어떤 원리들을 잘 보자. 그럼 두 번째 볼까요? 나지. 이라는 뭐예요? 이응으로 모음으로 시작했고요. 조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읒이 그대로 연음돼서 올라갔죠. 그 다음 오술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옷으로 헛받침 끝났고요. 뒤에가 조사. 그대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옷을.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도 얘가 바로 뭡니까? 이 아이가 바로 쌍받침에 해당하는 거죠. 이 쌍받침이 뒤에 있는 모음으로 시작한 조사 왔습니다. 밖에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음하면 된다. 근데 저는 만약에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나오면 학생분들 굉장히 많이 헷갈리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바로 밭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발음하나요? 여기 봤더니 지금 앞에 헛받침이고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입니다. 그러면 이거 발음할 때 밭을 이렇게 발음하는 게 올바른 발음인데요. 많은 학생분들이 6에 나왔을 때 뭐라고 발음하냐면 밭을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밭을이라는 발음 틀렸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치읓이 되려면 사실은 이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 국외음화는 고등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다. 어쨌든 이거 밭을이라고 읽어야 된다라는 거, 밭을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면 이런 평소에 이제 많은 학생분들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쵸 잘못 발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선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을 참고할 때 이어진 문장이 아닌 것이라고 써요. 우리가 그전 시험에서는 이제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 중에 문장의 짜임이 나오면 문장 성분을 뺐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문장의 짜임도 그다음에 문장 성분도 다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진 문장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2개 이상의 문장이 나란히 이어져서 연결된 문장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주어, 서술어 그리고 주어, 서술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주어의 차이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또 하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중등과정에선 그냥 혼문장이냐 겹문장이냐 겹문장 안에서도 이어진 문장이냐 아는 문장이냐 정도만 이제 체크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아주 쉬운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이렇게 문장의 짜임이 나오면 기본형 다로 그쵸? 끝나는 말에 밑줄을 그어라.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피었다, 웃었다, 울었다. 감이다, 사과이다,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다. 어라, 누가 봐도 1번에만 서술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이어진 문장이 되려면 서술어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1번만 서술어가 하나죠. 그래서 이 1번 문장이 혼문장에 해당한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다 뭐예요? 이어진 문장이고요. 이어진 문장에서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살짝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뭐냐?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앞뒤가 바뀌어도 그렇죠. 의미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민지는 울었지만 윤지는 웃었다. 똑같죠? 원래 문장의 의미와 그 다음에 저것은 사과이며 이것은 감이다. 역시나 기존의 문장과 크게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형은 중학생이고 동생은 초등학생이다도 역시나
언제나 똑같죠. 그러니까 문장의 앞뒤가 바뀌어도 의미가 똑같은 것, 원래의 문장과 의미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종속은 뭐냐? 뭐예요? 그렇죠. 앞뒤를 바꿔버리면 원래 문장의 의미와는 달라지는 게 바로 종속적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등과정에서 일단은 혼문장이냐 견문장이냐, 견문장 안에서도 이어진 문장이냐 뭐 아는 문장이냐, 아니면 이 문제처럼 이어진 문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묻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이 문장의 짜임이 나오는 순간 선생님이 첫 번째 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서술어. 다시 말해 기본형 다로 고쳐지는 말에 이렇게 밑줄을 긋고 우리가 체크해 본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까지 문법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쓰기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 중등과정에서 쓰기 영역 항상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개요짜기, 통일성. 근데 사실 이 유형은요, 특히나 이 쓰기 영역 같은 경우는 이 개요짜기랑 그 다음에 10번에 이어지는 고쳐쓰기까지 이 유형이 고등과정까지 쭉 그대로 뭐한다? 이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통일성에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어에서 이 통일성이라는 게 뭐냐? 글을 쓸 때는 항상 통일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 통일성이라는 건 반드시 하나의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통일성을 어긋냈다라는 건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건데요. 카페인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수면질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갑자기 바른 언어 습관? 아니 카페인. 여러분 카페인 뭔지 아시죠? 카페인 얘기하는데 바른 언어 습관? 말도 안 돼. 그러면은 디귿 빠져야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잦은 이뇨작용으로 몸속에 수분이 부족해진다. 그러니까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 이야기했고요. 부작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에서 뭐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카페인 섭취에 줄여야 한다. 이러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네요. 근데 카페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바른 언어 습관은 너무 같죠? 네, 너무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봤더니 이제 고쳐쓰기인데요. 사실 고쳐쓰기는 이게 주관식 문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항 어떻게 풀어라. 자, 기억 나왔을 때 바로 기억 보고요. 니은 나왔을 때 바로 니은 보고, 디귿 나왔을 때 보고, 리을 나왔을 때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비교할 수 있다. 어떤 학생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다음에 하나하나 순서대로 읽으시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파악해라.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주제문이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이 우리 몸에 이제 다양한 기능을 한대요. 먼저 노폐물을 배출한다. 다양한 기능, 머리카락, 다양한 기능이고 노폐물 배출한대요. 수은이나 비소와 같은 중금속이 우리 몸에 쌓이면 위험한데 머리카락은 이러한 성분을 끊임없이 두피 밖으로 내보낸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피 밖 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어에서는 단어는 그쵸 단어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피 띄고 밖으로. 네, 얘가 맞죠. 고친다. 중금속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다.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서 머리카락의 다양한 기능 얘기하는데 갑자기 중금속이 뭐예요? 중요한 원동력이래요.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삭제한다. 맞습니다. 특히나 선생님이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항상 고쳐쓰기 4개 선지 중에 반드시 하나를 꼭 차지하고 있는 통일성과 관련된 선지라는 거. 또한 머리카락은 우리 뇌를 보호한다. 한 사람의 머리에는 약 10만 가닥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다. 이 많은 머리카락이 두개골을 감싸 뇌가 받는 충격을 더해준다. 여러분, 뇌가 받는 충격 더해주면 안 돼요. 그쵸? 더해주면 큰일 나죠? 줄여줘야겠죠. 만약에 머리카락에 충격을 더해준다. 우리는 머리를 박박 다 밀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머리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부러워해야겠죠. 그래서 더해주는 게 아니라 줄여주는 거. 네. 그 다음, 왜냐하면 두피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뇌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했습니다. 문장의 호응을 고려하여 만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만일은요. 뒤에 만일 뭐뭐 라면 이라는 서술어가 와야 되는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뇌가 받는 충격을 더해준다. 또한 뇌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비슷한 말이 이어져야겠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인가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사실 이제 이런 문항은요, 여러분들이 선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에 있는 그 문장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문항을 이제 해결하시면 된다라는 것.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말하기, 듣기, 그리고 쓰기, 문법까지 10문항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학으로 들어갈 건데요. 문학의 첫 번째 현대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출제됐습니다. 사실 이 진달래꽃은요, 고등과정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고등과정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왔던 작품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중등과정에서 출제가 됐다. 아, 그렇다는 건 이제 중등과정의 작품들도 고등과정과 좀 공통적으로 같이 수록하고 있는 작품들 위주로 출제가 되겠구나라는 걸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등과정에 해당하는 문학작품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문학작품 중에 내가 어떤 거에 조금 힘을 쏟아서 공부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고등과정과 조금 맞물려 있는 그런 작품들 위주로 가자. 자, 이제 선생님이 문학과 읽기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항상 이렇게 작품이 나오면 일단 드립다 작품부터 읽고 이제 들어가시는데 제가 절대 그렇게 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부터 봐야 되냐? 우리가 뭐부터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 문제부터 봐야겠죠. 문제에서 도대체 이 작품에 대해서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체크해 봤더니 첫 번째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13번 윗글의 끊어읽기라고 했는데요. 이건 되게 생소한 유형이다라는 걸 생각하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운율 형성 요소가 뭐냐를 묻는 경우는 있었어도 이런 13번 유형처럼 정말 사문보로 한번 읽어봐라. 어떻게 끊어 읽었냐라는 걸 묻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 여러분들 그 노래로도 나와 있는 그 작품이라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그쵸? 이별의 뭐예요?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작품이다. 선생님 이렇게 한번 쓸 수 있고요. 그럼 한번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제가 작품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들이우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역겨워서 너가 간다면 가실 때에는이요. 그럼 이건 진짜 아직 이별을 한 게 아니라 이별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가정했습니다. 가정을 하고 있고요. 가정. 그 다음 너가 나를 떠난다면 내가 그때 너를 말없이 보내주겠대요. 근데 사실 여러분 뒤에 읽어보시면 나는 실질적으로 정말 너랑 헤어질 마음이 없는데 일단 내가 말없이 널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예요? 반어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미리 보자면 이렇게 들이우리다, 뿌리우리다, 흘리우리다 이렇게 특정한 어미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구나. 계속해서 갑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중심 소재죠. 이 중심 소재인 진달래꽃을 아름따다, 한아름이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동그랗게 안으면 이걸 한아름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한아름 따다가 가시는 길에 더 뿌려주겠대요. 그럼 뿌리우리다라고 했어요. 네가 가는 길 내가 축복해 줄게. 그죠? 그리고 이게 영변의 약산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영변의 약산이요. 진달래꽃이 굉장히 아름답기로 소문난 지명입니다. 지명. 그 다음 가시는 걸음걸음 시어 반복했고요.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그래 내가 널 축복할 거야. 그런데 너는 그 꽃을 밟고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꽃이라는 건 그냥 꽃이 아니죠. 이 꽃은 화자의 분신이자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이자 화자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고 했습니다. 나 절대 울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마음으로 막 미친 듯이 울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반대로 말했습니다. 반어적 표현. 사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렇게 1년과 4년이 비슷한 그쵸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수미상관 구선이요. 최근에 우리 검정고시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머리수에 꼬리미자를 써서 머리랑 꼬리가 뭐예요? 그렇죠. 비슷하다, 서로 유사하다 이런 것들. 이렇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똑같이 해준다는 건 의미를 강조한다거나 그쵸? 운율을 형성한다거나 통일감을 준다거나 또 여운을 느낄 수 있게 해주겠죠. 우리가
이 시간에는 작품을 정리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구절을 반복했다. 그쵸? 나보기가 역겨워 갔을 때는 누가 봐도 이건 정말 마치 우리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작품에 찾을 수 있는 포인트였고요. 청유형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청유형이라는 게 뭐냐? 뭐뭐하자라는 거예요. 뭐뭐하자. 우리 함께 뭐뭐하자. 근데 여기서 뭐뭐하자 이런 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미각적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전체적으로 나보기 역겨워 갔을 때는 말없이 보낼 거고요. 쭉 봤는데 다 이거 지금 우리가 뭐예요?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꽃이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뿌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시각이니까 미각 없었습니다. 미각은 맛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중등과정의 작품들을 보면은요. 꼭 중등과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작품들을 보면 미각적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선생님 항상 말씀드렸죠. 모든 작품의 기본값은 시각이다. 그런데 이 시각에다가 만약에 더 나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 이제 자주 나오는 감각이 청각인데요. 그렇죠? 미각이나 촉각이나 그다음 후각. 이 아이들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감각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묻고 답하는 형식이라고 했는데 묻고 답하는 형식도 역시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화자가 혼잣말로 독백적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번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보기가 역겨워 갔을 때에는 이라고 했어요. 화자가 이별의 상황을 가정한 다음에 그럴 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여러분 진달래꽃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그 상식만 갖고 있더라도 뭐 물질적인 삶을 동경한다? 물질적인 삶 동경하는데 막 진달래꽃 뿌려주고 이런 건 아니죠. 유년 시절 회상하고 있다.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없고요. 고향의 모습 그리워하고 있는 것도 역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13번이 조금 좀 새로운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운율 형성 요소를 묻는 문항은 있었어도 이렇게 정말 대놓고 야 제대로 끊어 읽은 거 혹은 제대로 끊어 읽지 않은 게 뭐야?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자 여기에 공식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끊어 읽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끊어 읽기와 관련된 게 바로 사문보입니다. 이 김소월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7호조 사문보라고 해서 7글자, 5글자가 사문보로 끊는데요. 이 사문보가 이제 끊어읽기, 호흡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학생분들이 간혹 이 끊어읽기의 단위를 띄어쓰기 단위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건 정말 뭐예요? 그쵸? 읽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갔을 때에는 여러분 보실래요? 앞에 7글자, 뒤에 5글자 보이시죠? 그 다음 말 없이 고이 보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역시나 7글자, 5글자 나오죠. 정답은 2번이네요. 아름 따다 갔을 길에 뿌리우리다.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네, 읽었을 때 가장 조금 자연스럽게 읽었는데 2번 같은 경우만 말 없이 고이 보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13번은 이거 새로운 유형이야 당황하셨더라도 일단 이 박스 안에 있는 사문보 율격을 계승하였기에 시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3번씩 끊어 읽는데 이 3번씩 어떻게 잘 끊어 읽었나 속으로 한번 읽어보셨어도 충분히 해결 가능했다. 특히나 이 4번에 사뿐히 지려받고 제가 아까 살짝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진달래꽃이라는 작품 안에는요 반어적인 표현도 있지만 이 사뿐히 지려받고 같은 경우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사뿐히는 살짝, 지려받고는 힘을 주어 꽉. 아니 살짝 힘 주어 꽉 어떻게 밟으라는 거야? 이렇게 말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도 역설적 표현에 해당한다. 제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5년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김소월의 진달래꽃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런 11번부터 13번 세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작품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은요, 정말 이 중졸 검정고시 과정에서 정말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작품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년 전쯤 출제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무리 다양한 작품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언제나 조금 주요하게 다뤄지는 작품들은 반복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지금 뭡니까? 내용 파악 문제예요. 여러분, 내용 파악 문제 우리가 뭐 암기합니까? 주어진 지문만 꼼꼼하게 잘 읽으셔도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분들 중에서 이런 14번 유형을 틀렸다. 이거 정말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나는 지문에 정답이 다 있는데 이걸 틀린다고? 그렇다는 건 굉장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빠르게 지문을 읽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작정 빠르게 읽는 습관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읽는 습관 가지시고요. 그 다음 15번에 A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A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이제 칠판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16번에 봤더니 다음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관찰자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 작품의 묘미가 뭐냐?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1인칭 관찰자가 누구예요? 6살 난 꼬마아이 오키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작품의 제목에서 나왔듯이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뭡니까? 그쵸. 사랑과 이별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30년이라는 그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랑과 이별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뻔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6살 난 꼬마 아이 오키의 시선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답게 그려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 바로 그쵸? 어린 서술자. 어린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라는 것.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이제 16번 문항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한번 처음부터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지문 다 읽고 나서 이거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슬슬쩍 여러분들 이제 지문을 보시면 앞부분 앞 페이지에 이제 반 정도 있고요 뒷페이지에 반 정도 있잖아요. 그럼 앞 페이지 정도 읽은 다음에 먼저 그쵸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읽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는 밤에 아저씨 방에서 놀다가 졸려서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일어서니까 아저씨가 하얀 봉투를 서랍에서 꺼내어 내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나왔다. 아, 1인칭 서술자구나. 오케이. 이거 갖다가 엄마 데리고 지나간 달 밥값이라고. 응. 나는 그 봉투를 갖다가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받아들자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왜 당황한 거죠? 아니 이 사랑 손님이 나에게 러브레터를 온갖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았을 때보다도 더 새하얗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두고 어쩔 줄 모르는 듯이 초조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거 지나간 달 밥값이래 하고 말을 하니까 어머니는 갑자기 잠자다 깨나는 사람처럼 응? 하고 놀라더니 또 금시에 백지장같이 새하얗던 얼굴이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인칭 관찰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엄마의 모습을 뭐하고 있습니까?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만 할 뿐이지 진짜 엄마가 어떤 마음인지를 서술할 수 없죠. 봉투 속으로 들어갔던 어머니의 파들파들 떨리는 손가락이 지전을 몇 장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전은 종잇돈을 의미하고요. 어머니는 입술에 약간 웃음을 띠면서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나 그것도 잠깐 다시 어머니는 무엇에 놀랐는지 흠칫하더니 금시에 얼굴이 다시 새하얘지고 입술이 바로 떨렸습니다. 지금 엄마 얼굴 난리 났어요. 하얗게 됐다가 막 파랗게 됐다가 바르르 떨렸다가 그쵸. 어머니의 손을 바라다 보니 거기에는 지점 몇 장 외에 네모로 접은 하얀 종이가 한 장 잡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손님이 어머님한테 그 반값과 함께 어떤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인해 볼게요. 아저씨는 나에게 하얀 봉투를 주었다. 네, 주셨습니다. 나는 하얀 봉투를 엄마한테 드렸죠. 근데 엄마가 이제 그걸 보고 어머니는 하얀 봉투를 열지 않았다? 여러분 열었잖아요. 지전 꺼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야? 접어져 있던 그 종이 쪽지까지 엄마 봤습니다. 그렇다는 건 하얀 봉투를 열지 않았다? 네, 적절하지 않겠죠. 이미 정답 3번 나왔습니다. 정보를 끊어 읽으시면
그쵸? 어떤 장면의 끈을 그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물론 4번에 하얀 봉투를 반지꼬리에 던졌다. 아직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요. 그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A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A를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결심을 한 듯이 입술을 악물고 그 종이를 차근차근 펴들고 그 안에 쓰인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손님이 보낸 어떤 편지를 읽었겠죠. 나는 그 안에 무슨 글이 쓰여있는지 알도리가 없었으나 어머니는 그 글을 읽으면서 금시의 얼굴이 파랬다, 밝겠다. 그쵸. 뭔가 당황했다가 괜히 부끄러웠다가 막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하고 그 종이를 든 두 손은 이제는 바들바들이 아니라 와들와들 떨린대. 그래서 그 종이가 부석부석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술자가 주인공인 엄마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뭐 계절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명, 어떤 지역명 있나요? 없고요. 그 다음 인물과 자연환경의 대립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린 서술자가 편지를 보고 있는 엄마를 관찰하고 있을 뿐 뭐 자연환경의 대립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인물의 행동을 통해, 다시 말해 오키가 바라보는 엄마의 행동을 통해 독자는 이 엄마의 심리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인물의 행동을 통해 심리가 드러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간접제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 2024년 시험에서 간접제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제 심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바로 우리가 뭐다? 간접제시다, 간접적 제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A 한번 읽어봤고요. 한참 후에 어머니는 그 종이를 아까 모양으로 네모지게 접어서 돈과 함께 봉투에 도로 넣어 반지꼬리에 던졌습니다. 그럼 우리 조금 전에 나왔던 14번의 마지막 어머니는 하얀 봉투를 반지꼬리에 던졌다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14번의 3번 그리고 15번, 4번 풀었고요. 그 다음 이제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편의를 위해서 제가 기억부터 리을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자, 기억 리을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엄마의 모습을 무엇한다? 그렇죠. 관찰자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자, 서술자의 그 한계가 뭡니까? 주인공들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억할까요? 하루는 밤에 아저씨 방에서 놀다가 졸려서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일어나니까 이거 내 이야기잖아요. 그냥 1인칭 관찰자 이야기니까 사실은 이게 1인칭의 이야기인 거지 얘가 관찰자다라는 걸 파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을 볼게요. 어머니는 그 봉투를 받아들자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지금 이 작품의 주인공은 엄마예요. 엄마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관찰하고 있잖아요. 백지장같이 새하얗던 얼굴이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역시나 엄마 보고 있고요. 얼굴이 다시 새하얘지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자, 니은부터 지금 리을까지는 다 누구? 그렇죠. 오키가 엄마를 관찰해서 독자들에게 지금 엄마의 심리 상태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대놓고 엄마는 지금 뭐 당황했습니다. 엄마는 뭐 화가 났습니다. 엄마는 슬펐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진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오키의 서술을 통해서 우리는 독자들은 지금 엄마의 심리가 이렇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14번부터 16번까지 현대소설 함께 해결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17번부터 19번입니다. 작자미상의 춘향전 나왔습니다. 여러분 춘향전도요. 고등과정에서 진짜 중요하게 다뤄지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고등과정에서도 역시나 춘향전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춘향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작품은 고전소설입니다. 어떤 고전소설이냐? 남녀 간의 그 애정을 그린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한국 사람이라면 이 춘향전을 모르는 그 학생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근데 간혹 제가 이제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 춘향전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고 물어봤을 때 사실 잘 모르는 학생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춘향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전 소설이고요.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뭐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게다가 여기서 춘향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여성의 정절,
절개 이런 것들을 좀 주제로 하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고전 소설이 왜 어렵냐? 항상 인물, 이게 같은 인물인가? 동일 인물인가? 얘가 얘인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항상 인물을 중심으로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 17번에 봤더니 전체적으로 고전 소설의 어떤 일반적인 특징을 물어봤어요. 제가 이 작품을 읽지 않더라도 일단 춘향전이 고전 소설이라는 걸 알았다면 장과 막으로 전개한다. 이미 아웃! 왜요? 우리가 막과 장으로 구성되는 건 연극을 하기 위한 희곡에 해당합니다. 희곡이고요. 그 다음 의인화된 사물의 일생을 기록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2번 선지가 앞서 그 말했던 문법에서 분절성처럼 조금 당황했던 이유가 뭐냐면 의인화된 사물의 일생을 기록하는 걸 우리가 보통 가전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전소설이 고등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고등과정의 2학년 문학교과서에서 조금 살짝 다루어지는 내용인데 이 가전소설에 관한 특징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의인화된 사물의 일생? 그럼 이거 가전소설이구나. 그 다음 실제 경험한 일을 진솔하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항상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전달하는 게 수필이 되겠죠. 수필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하나밖에 안 남았죠. 4번입니다.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한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 고전소설을 함께 학습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고전소설은요. 서술자의 시점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건 뭔가요? 그죠?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데 작품 안에 모든 어떤 인물들의 어떤 마음, 인물들이 하는 행동 모든 걸 다 압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그래서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전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 전적 작가 시점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은 작품이 그죠 시간의 순서대로 순행적으로 구성된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결말이 뭐예요? 그죠 행복한 결말이죠. 왜냐면 보통 이제 주제가 이제 권선징악이라고 해서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착한 사람 복 받고 나쁜 사람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고전소설은 전적 작가 시점 그리고 순행적 구성이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가는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보통은 행복한 결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17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춘향전의 어떤 내용을 보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 춘향전이라는 갈래 고전소설의 어떤 특징을 묻는 문제라서 이렇게 지문을 안 읽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럼 18번을 봤더니 역시나 내용 파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문학도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읽기 영역도 내용 파악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언제나 나옵니다. 제가 아까 그 14번 문항 틀리는 학생들 조금 다시 한번 스스로의 읽기 습관에 대해서 체크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전소설은요,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실은 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물의 관계라든지 그쵸 이 인물이 이 인물인가 동일 인물인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고전소설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인물의 동그라미를 쳐서 좀 작품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딱 문제를 봤더니 어사또와 월매에 조금 내가 초점을 맞춰야겠다라는 거 잡히실 거예요. 그럼 한번 선생님이 이제 지문 함께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사또는 동원마루에 높이 앉아 분부하였다. 남원부 변사또는 악행이 높으니 당장 포박하여 옥에 가더라. 그럼 여기 지금 어사또가 나왔어요. 이 어사또가 누구입니까? 이 작품의 남자 주인공이죠. 누구입니까? 이몽룡입니다. 이 몽룡이와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바로 이제 춘향이에요. 송춘향. 그리고 이 어사또가 지금 변사또를 혼을 내주러 갔나 봐요. 그래서 지금 어사또가 변사또를 옥에 가둬라 라고 했어요. 이 변사또가 누구냐면 이 변학도라고 해서 이 춘향이를 괴롭혔던 탐관오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사또를 옥에 가둔 어사또는 옥중에 갇힌 죄인의 사연을 다 들은 후 죄 없는 사람을 즉시 풀어줬어요. 풀려난 사람들은 기뻐 춤을 추며 어사또의 공덕을 치하였습니다. 이제 감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사또는 옥을 지키는 형리에게 일렀다. 그러니까 형리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옥을 관리하는
관리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춘향이를 칼 벗겨 대령하라. 여러분 칼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요, 그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 죄인들 목에다가 이렇게 긴 널빤지 같은 거 씌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 고전 소설을 읽었을 때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중략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끊어서 가는 경향도 있어요. 그럼 확인할 수 있는 거, 어사또는 변사또를 5개가 들어가 분부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어사또는 형리에게 춘향이를 대령하라고 일렀다. 역시나 나왔습니다. 아니 중략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앞부분 살짝 몇 줄 안 읽었는데 정답률 뭐예요? 50%로 올렸습니다. 정확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파악하시는 게 좋다. 어떤 학생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선생님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풀 거예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고 이제 지문의 내용이 어려워지면은요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중등과정을 학습하실 때부터 좀 정보를 끊어서 그쵸? 작품을 좀 끊어서 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중략 다음으로 갑니다. 춘향이는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데 가는 목에 큰 칼 차고 곱던 머리 산발하고 옷자락에는 붉은 핏물 얼룩지고 그 참혹한 광경은 두 눈 뜨고 참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이런 게 바로 지금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서술자의 목소리. 그래서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갑니다. 어사또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혹 남에게 들킬세라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춘향이를 감옥에서 빼낸 다음에 춘향아 내가 왔다 바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채를 가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분부 들어라. 너는 기생으로서 관의 명령을 어기고 발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소냐. 죽어 마땅하나 내 수청을 낸다면 목숨은 살려주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춘향이의 사랑을 시험해보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아 참 몽룡이 나쁜 남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온갖 고생을 했는데 그 와중에 다시 한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춘향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죠. 기가 막힌 춘향이가 고개를 번쩍 들고 초록은 동색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는 거죠.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내려오는 삿도마다 빠짐없이 명관이로다. 여러분 명관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로 소문난 관리예요. 다시 말해서 아주 좋은 관리를 우리가 명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춘향이가 진심으로 아 어사또님 정말 너는 명관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겠죠. 이거 뭡니까? 비꼬는 거죠. 아주 오는 것들마다 변사또도 그랬고 어사또도 그렇고 끼리끼리 논다더니 아주 잘 들났다 잘 들났어 이런 식으로 지금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한다라는 거. 한탄하며 말을 이었다. 어사또는 들으시오. 절벽 위에 우뚝 솟은 높은 바위 바람분들 무너지며. 그럼 여기서 이 높은 바위가 춘향이의 절개를 의미하고요. 바람은 뭔가요? 이 춘향이에 닥친 시련과 고난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눈이 온들 비가 온들 변하리까? 변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춘향이가 이제 어사또와 사랑을 하는 게 춘향이죠. 둘이 이제 사랑하는 사이인데 춘향이가 자신의 절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유적 표현 갖고 왔죠. 자신의 절개를 어디다가 비유했습니까? 바위와 소나무. 그렇죠. 바위와 소나무에 빗대어서 바람분들 흔들리지 않고 눈이 온들 변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틀린 소리 마옵시고 어서와삐 죽여주소서라고 해요. 죽여주소. 그냥 죽여. 날 죽여. 뭘 더 물어봐 라는 얘기하는 거죠. 어사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빙계뒀더니 옥반지를 꺼내 사령에게 주었다. 이것을 춘향이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증표 같은 거죠. 춘향이 제 앞에 놓인 옥반지를 보니 이별할 때 자기가 이도령에게 준 바로 그것이었다. 춘향이는 고개를 들라. 그제야 춘향이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동원마루에 높이 앉은 어사또는 어제 저녁 옥문 밖에 왔던 낭군이 분명하였다. 선생님 갑자기 왜 어제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춘향전의 전체적인 어떤 줄거리를 아신 학생분들은 알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어사또가 지금에 말하면 암행어사 같은 거예요. 언더커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에 이미 이제 몽룡이가 이 남원에 내려왔는데 이제 거짓골을 한 다음에 감옥에 갇힌 춘향이를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춘향이 입장에선 어젯밤에 우리 낭군님, 내가 사랑하는 몽룡이가 왔는데 그 몽룡이가 거지의 행색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분명하였다. 꿈인가 생시인가 서려 옷깃을 적시 눈물이 서려 옷깃을 적시며 조용히 흘러내렸다. 얼씨구 좋구나 지와도 좋구나 어제 저녁 거린 사위 거지예요. 거지 사위가 어사가 웬 말이냐 꿈이거든 깨지 말고 생시거든 오늘만 같아라. 춘향이가 죽을 줄만 알고 울며불며 따라왔던 월매. 여러분 월매가 누구냐? 바로 춘향이의 엄마가 월매입니다. 그래서 월매는 울다 웃다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다. 행복한 결말로 가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볼게요. 어사 또는 눈물을 들킬까봐 부채로 얼굴을 가렸다 가능했고요. 그 다음 월매는 사위가 어사된 것을 알고 실망? 아니죠. 지금 내 딸이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쵸? 이 어제 저녁까지 거지 사이로 왔던 몽룡이가 어사또가 되어들으니 얼마나 좋아요. 자, 마지막 문장에 나오죠?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다. 정답 몇 번인가요?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럼 19번 가겠습니다. 옥반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재의 기능, 소재의 의미를 묻는 유형이었는데요. 춘향이의 잘못 드러내는 거 아니고요. 어사또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옥반지를 갖다 줬더니 춘향이가 딱 그 옥반지를 보고 아 우리 낭구님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사또의 정체를 드러낸다 맞습니다. 변사또의 결백을 밝혀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변사또가 무슨 결백을 밝힐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나쁜 관리인데요. 이도령의 질투심을 표현하는 것도 역시나 해당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19번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 문학을 풀 때도 항상 문제를 먼저 보고 그다음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을 한 호흡에 읽고 바로 쭈르륵 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풀고 있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조금 국어를 학습하시는 게 이제 앞으로의 학습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 영역, 읽기 영역입니다. 진짜 읽기 영역은요. 그냥 지문의 정답이 다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읽기 영역은 어떻게 보면 문학은 우리가 좀 더 중등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작품들을 좀 공부해보고 학습해볼 수 있지만 이 읽기 영역 같은 경우는 어떤 지문이 출제가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어진 지문을 꼼꼼하게 잘 읽는 습관 가져야 된다. 먼저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봤더니 윗글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뭐라고 합니까? 서술 방식이에요.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 그럼 앞서서 문학에서 표현 방식을 묻는 문제랑 똑같은 거죠.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항상 국어라는 그 과목에서 묻는 유형들은요. 딱 두 가지가 항상 나오는데 각 영역별로. 물론 화법, 작문, 문법은 아니겠지만 크게 문학과 그다음에 읽기 영역에서는 반드시 표현상의 특징과 그다음에 내용 파악. 뭐 서술상의 특징과 내용 파악, 내용 일치가 꼭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아니나 다를까 21번에 뭡니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나왔고요. 그다음 22번에 어휘의 사전적 의미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제가 항상 매년 저와 함께 하신 학생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딱 지문을 보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문단을 나눠라. 그럼 여러분 주어진 지문 보면 이렇게 문단이 있는데 문단이 뭡니까? 한 칸 들여쓰기 한 부분이에요. 그럼 나누면 이제 이제 지문 20번부터 22번 지문 김용섭의 왜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가 이 지문은 지금 3개의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한 문단씩 끊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21번 내용일치부터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문단 읽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체크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배달공화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배달산업이 발달하였다. 이로 인해 배달산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빠른 속도는 경쟁력이 되었다. 그렇죠. 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경쟁력이 됐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맞는 당일 배달도 가능해졌다. 세상이 편해졌다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렇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일부 택배기사들은 빨리 배달하려고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어겨 교통사고가 나기도 한다. 실제로 2012년 안전보건공단 조사에 따르면 저는 이제 이런 거 나왔을 때 안전보건공단의 조사 이런 것들 체크해놔요. 왜요? 우리가 보통 서술상의 특징에서 이렇게 자료를 활용하는 거 구체적인 어떤 통계 자료를 활용한다거나 수치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 따르면 택배 업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도로교통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선생님 첫 번째 문단 읽고 확인할 수 있는 건 볼까요? 배달 산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빠른 속도는 경쟁력이 되었다 나왔죠. 배달 산업의 발달로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받는 당일 배달도 가능해졌다 나왔습니다. 아직 3번, 4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문단만 읽고도 정답률 50% 그쵸. 이미 50% 올렸어요. 이렇게 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미 그쵸 앞에 20번도 저는 문제가 나왔다고 정답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속담 없고요. 근데 구체적인 수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없나요? 네, 아직은 없네요. 그냥 절반 이상 차지했다라고 했지 수를 이야기한 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조사 계획이 아니라 뭔가 실시한 조사를 언급하긴 했지만 그 조사 계획을 표로 제시한 건 아니다. 그럼 다시 한번 두 번째 문단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외에도 문제는 또 있다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작품에서는 우리나라가 배달공화국이 됐는데 그 배달공화국의 어떤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분류한 물건을 그날 안에 배달해야 하기 때문에 택배기사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멈출 수가 없다. 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런 조사 체크해야겠죠. 앞에 계속해서 조사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 자료를 언급하면 글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4시간. 1년이면 3,848시간으로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 1,759시간의 2배가 넘는다. 와, 정말 많이 일을 하죠. 우리나라 택배기사들은 배송시간을 지키려고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두 번째 문단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볼까요? 우리나라 택배기사들은 물건의 배송시간을 지키려고 과도한 노동을 한다. 나왔네요. 정답은 그럼 4번이 되겠죠. 왜? 앞에 1, 2, 3이 너무 명확하게 나왔으니까 이거 조금 더 확인해 보고요. 앞에 20번에 이미 정답 나왔습니다. 관련된 속담 인용한다. 구체적인 수치 제시한다. 조사계획표 예상되는 실험 결과를 추측한다. 정답 몇 번인가요? 그렇죠.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죠. 보면은 74시간, 3,848시간, 1,759시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세 번째 문단 다시 말해서 지문의 전체 내용을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번 풀었고요. 21번 풀었고요. 그 다음 22번은 이제 사전적 의미가 되겠죠. 그럼 한번 계속해서 4번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느는 게 일반적이지만 택배기사들은 그렇지 못하다. 택배 시장이 과열되면서 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가격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유류비, 통신비 등의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택배기사들은 현재 한 건당 평균 800원 정도 벌 수 있대요. 단순 계산해서 한 달에 약 350만 원 정도를 벌려면 25.3일을 일하면서 하루 평균 170개 가까운 물건을 배달해야 한다. 결국 더 적게 벌면서 더 많이 배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때문에 택배기사는 눈코 뜰 사이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택배 시장이 과열되면서 더 비싼 가격이 아니겠죠. 우리가 시장이 과열되면 비싼 게 아니라 뭐야? 더 저렴한 가격이죠. 이게 지금 마지막 문단의 세 번째 줄에 택배 시장이 과열되면서 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가격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 문단 안 읽어도 이미 정답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어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전적 의미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네.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학습하는 과정에서 내가 모르는 어휘가 있다. 여러분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꼭 찾아보는 습관 갖자. 네, 사실 오늘 저희 시험에서 나오는 어휘들 그냥 그대로 지문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요. 가장 어색한 거 고르시면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누가 봐도 뭔가 여러분들 2번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니은이 뭐였냐? 여기 보세요. 과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속한다라는 말. 과속 방지턱, 과속 카메라. 속도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제한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지거나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느린 속도라뇨. 느리게 간다고 해서 카메라 찍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전적 의미가 너무 쉽게는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떤 수입이나 단순이나 측면 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휘들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시간이 이제 마지막 세트입니다. 사라져가는 북극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23번에 내용 파악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4번에 그렇죠. 우리 중등과정에서 항상 나오는 거예요. 설명 방법, 내용 전개 방법.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좀 선생님이 암기를 해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25번에 알맞은 접속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기 영역 보시면 항상 서술상의 특징이나 내용 파악이나 어휘의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 알맞은 접속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설명 방법 이렇게 해서 6문항 세트가 구성된다. 그럼 선생님 역시나 내용 파악 문제니까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문단 나눠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문단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이제 문단 나누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가장 먼저 생존에 위협받는 종으로 북극곰을 꼽았다. 미국은, 주어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바다 얼음이 줄어들어 북극곰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하고, 미국이 확인했어요. 뭘 확인했대요?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바다 얼음이 줄어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북극의 바다 얼음이 줄어들면 당연히 북극곰의 환경이 좋지 않겠죠. 2008년 알래스카에 사는 북극곰을 멸종 위기종으로 등록했다. 그러면서 멸종이란 생물의 한 종류가 아주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기억에 쓰인 설명 방법 뭔가요? 멸종이란 이런 것이다. 멸종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정의의 방법 나왔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된 것은 세계적으로 북극곰이 처음이었다. 북극곰이 지구온난화의 첫 번째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볼까요?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바다 얼음이 여러분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죠. 이거 어디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줄에 나왔잖아요. 미국은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바다 얼음이 줄어들어 라고 나왔어요. 그럼 정답 몇 번인가요? 1번입니다. 여러분 일치하지 않은 거 이제 고르라고 했어요. 제가 첫 번째 문단만 읽고 명확하게 정답 찾아냈습니다. 이래서 항상 정보를 끊어 읽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1번에 정답 나왔으면 2, 3, 4 안 봐도 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이런 거죠. 1번에 일단 정답 확신을 갖고 나머지 2, 3, 4 선제도 확인은 해줘라. 하지만 정답은 이미 나왔다.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자꾸 추천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만약에 저희 검정고시 시험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국어 시험의 가장 큰 난제가 무엇이냐? 시간 안에 그 모든 문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압박이 있었을 때 이렇게 정보를 끊어서 보시면 만약에 내가 적어도 23번 마지막 세트를 남겨두고 첫 번째 문단만 읽고도 바로 풀 수 있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정답이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24번으로 갑니다. 왜? 이 기억이라는 문장이 그쵸 첫 번째 문단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문단을 읽고 23번 내용 파악 풀고요. 바로 넘어왔습니다. 기억과 같은 설명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의의 방법이었다. 그럼 볼까요? 동물은 척추와 무척추로 나뉜다. 여러분 나뉜다니까 이거 뭔가요? 분류의 방법입니다. 발효 음식의 예로 나왔어요. 너무나 친절한 예시의 방법이죠.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을 했다. 내가 늦잠을 잔 게 원인이 돼서 지각을 했습니다. 원인과 결과, 인과가 되겠고요. 삼각형은 이런 도형이다. 삼각형에 대한 그렇죠 개념을 정의해 줬습니다. 정의의 방법 4번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미 23번과 24번을 다 해결하고 바로 25번으로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끝까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지금 미국은 2008년에 알래스카에 사는 북극곰을 멸종위기종으로 등록했다. 첫 번째 문단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단 갑니다. 미국의 멸종위기종 보호법에 따르면 한 동식물이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되면 정부는 이들의 서식 환경을 파악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북극곰이 멸종위기종이 되면서 미국 정부는 북극곰의 멸종을 막기 위해 바다 얼음이 줄어드는데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만 하게 되었다. 여기 나와 있나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요. 북극곰 멸종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워야만 하게 되었다.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곰이 멸종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관심과 진정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9년 유엔 기후변화회의를 시작으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니은에 뭐라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문단 읽었을 때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세계 각국의 관심과 진정한 협력이 필요하다. 언급됐습니다. 그러면 4번은 올바른 선지구나. 그럼 오늘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 선생님이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맞은 접속어 같은 경우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요. 하나하나 넣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넣어서 가장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읽히는 그런 어떤 접속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시작해볼까요? 할당하는 논의가 진행되었어요. 결코 강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결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결코라는 부사어는요. 뒤에 부정어와 호응을 해요. 그런데 없죠. 그러면 강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심히 논의를 진행했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뭡니까? 하지만 강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러므로는 보통 뭡니까? 그렇죠. 어떤 결론을 냈을 때 얘기한 건데 앞에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뒤에서 뭐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말의 앞뒤 내용이 서로 상반되겠죠. 그래서 하지만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 1번부터 25번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기출 해설을 하면서 어떻게 어떤 문제 유형들이 출제가 됐고 또 어떤 작품들이 나왔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이 어떤 문제 세트 각 영역별로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중졸 검정고시 과정에서 이런 포인트들은 꼭 기억하세요 라고 했던 거 반드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